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든 은혜들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맑은 정신과 아버지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감사히 받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3과까지 이제 공부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4장까지였지만 벌써 외워야 될 제목이 3개나 생겼지요. 우리 구약 제목 열심히 이렇게 으쌰으쌰 외우고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은 외우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워크북 7페이지 펴보시고 1과, 2과, 3과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7페이지 펴주세요. 자, 피셨으면 또는 외우신 분들은 카메라 딱 보시고 우리 1과, 2과, 3과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과 다 함께 시작. 부여 부여먹는 이야기로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로 함께 들으라. 함께 들어라. 들어라. 네. 자, 2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아담 계시 뒤죽이 논문으로 논문으로 왕되다. 왕되다. 창조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3과가 제목 시작. 그렇지만 그렇지만 진짜 진짜 왕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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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과 선생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딱 한 가지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진짜 왕은 나야. 너 그거 알지? 보자. 저거 동산 중앙에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실과 하나만큼은 그대로 놔둬라. 네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창조주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부한다면 너는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너의 자유의지로 저 나무 하나만 가만히 놓아둘 수 있겠니? 이것이 선악과였어요. 그죠? 아담이 먹을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재였고 인간한테만 주어진 자유의지를 기능하게 해주는 영광의 면류관이었고 또 인간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먼저 손을 내미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 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길마저 거부한 무리들이 생겨나서 인류가 두 갈래로 쫙 갈라져서 흘러간다는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계열이 어떤 계열들이 있었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힘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가인 계열이 있었고요. 그 폭력의 첫 희생자가 되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예배 공동체 셋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으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인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흘러갔을까요? 네. 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인류 역사에 셋 계열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4과 우리 워크북 61페이지로 가셔서요. 4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가주시면 자, 제목 이제 나오지요. 화면에도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4과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세우겠다. 자, 오늘 공부하는 범위는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까지입니다. 자, 이제 워크북 그 아래 오늘의 포인트 있죠. 오늘의 포인트 우리 김영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의 연관성 이야기.
창세기 5장 아담 족보 2. 노아 홍수 공부하기 창세기 6장부터 9장 노아 홍수 3. 다시 두 계열의 나라가 발생 니므롯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창세기 10장 노아 족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브람을 향한 셈 족보 4.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심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의 포인트에 1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인류 일반 역사, 인류 일반 역사. 다른 말로 세계사예요. 세계사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1번에서 3번까지만 뭐 이렇게 묶음 표시하시고 인류 일반 역사다, 세계사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오늘의 포인트는 3번까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초기 인류 2000년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일과에서 얘기했던 엄청난 생장점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과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는 말은 12장부터는 일반 역사가 아니란 얘기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사.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인류 전체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공부는 크게 창세기를 인류 일반 역사 앞부분 정리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국사로 나눠서 정리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카치 테이프 넘어갈게요. 우리 요 스카치 테이프는 네, 마이크를 켜주신 분이 우리 조용훈 집사님이세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은 왕이시다 관점이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세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5장이나 할애해 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엔진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족보용법? 네, 족보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관점 1, 관점 2 얘기하더니 갑자기 알쏭달쏭하게 이상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스카치 테이프가 끝이 났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관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3과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거, 어성경책에서도 읽으셨을 거고요. 이 관점들은 결국 셋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건데 셋 계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였고 그들의 사명은 가인 계열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에 와서는 이 셋 계열들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는 결국 멸망당해서 흩어졌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진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야말로 바로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며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움과 능력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4과 그리고 다음 주 5과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과 사명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말씀하시지만요. 조금만 멀리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맞춰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 들어가기 62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갈 텐데요. 1번의 족보용법. 아까 우리 스카치테포에 나왔었죠. 뭐 족보용법을 알아야 된다. 자, 도대체 이런 말은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족보용법이 뭔가 우리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에 자, 제목 있어요. 반가로 1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반가로 1번 시작.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찾아낸다. 네. 자, 이 족보라는 것이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인공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불러드리고 보통은 이제 다 받아 적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제 카톡으로 먼저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쭉 설명만 하면 나중에 이제 메모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족보라는 것은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짧게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족보에 쓰여져 있는 이름 하나하나마다 이러쿵저러쿵 사연이 많았겠어요. 우리도 모두가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긴 이야기는 다 빼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 이름만 남겨서 실제 역사를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토리가 흘러가던 성경에 갑자기 족보가 짠 등장할 때는 이야기가 어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더라라는 거예요. 족보는 이야기가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 세 번째, 족보를 시작하는 첫사람, 족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흘러오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그 이야기를 총정리해내는 사람이고 그 족보가 낳고 또는 뭐 누가 뭐 아버지가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멈추는 마지막 사람은 이제부터 나올 그 뒷이야기의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족보에 나온 이름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가 막 흘러갔는데 어디서 탁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거론하고 지나갈 수 없어. 중차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서 족보가 딱 멈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였냐? 족보 중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 이름들은 앞, 뒤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이야기들의 역사적 사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실존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주도 면밀한 구도를 갖고 기록되었냐라는 거죠. 이 족보만 나타나면 우리가 아유 이거 길다 지루하다 알지도 못한 이름 내가 읽어서 뭐하나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족보 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한번 대하시면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조금 읽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족보 용법이 뭔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실제로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정말 이 족보용법이 성경에 쓰여졌나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 족보와 10장에 등장하는 노아 족보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 창세기 5장을 펴주세요. 창세기 5장. 네, 성경 창세기 5장 맨 앞에 6페이지입니다. 다 펴셨지요? 자, 1절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이렇게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앞에서 간략하게 두세 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앞의 이야기는 아담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창조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아담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예요. 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3절 봅니다. 3절에 아담이 누구를 낳았나? 셋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셋이 등장을 하죠. 3절 끝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옵니다. 아담한테 다른 자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다 빠졌어요. 왜? 셋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권을 주신 뒤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왕권, 왕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킹십이
어떻게 흘러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셋이 기록이 되었어요. 셋을 통한 자손들로 족보가 쭉 막 낳고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5장 마지막 32절 한번 가보실게요. 누가 나오나요? 노아. 노아. 노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가 나오는 거. 자, 그렇다면 아까 족보용법에 의하면 이 족보의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노아이니까 6장부터 이어질 이 뒷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일까요? 노아. 노아. 네, 감사해요. 정말 그러할까? 족보용법이 맞나? 우리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의 이야기가 자, 눈으로 쓱 보시면 누구 무슨 이야기죠? 노아가 주인공인 홍수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7장도 제목 보시면 홍수 이렇게 나오시죠. 자, 그러니까 이 6장 이 뒤쪽 이야기는 9장까지 넉 장이나 노아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기록했던 창조만큼이나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창조 사건, 선악과 사건 딱 기록하고 족보로 쭉 이어간 다음에 노아 등장시킨 뒤에 노아 이야기가 쭉 넉 장이나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중에서 넉 장이나 11개 중에서 4장이면 되게 큰 포션이죠. 그렇게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홍수 이야기 9장까지 지나가고 나면 우리 10장 한번 가보실게요. 10장, 창세기 10장. 자,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노아의 노아의 아들 아들 셈과 셈과 함과 함과 야벳의 야벳의 조건은 조건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러한 홍수의 홍수의 그들이 그들이 아들들을 아들들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또 야벳의 다른 아들은 족보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족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은 뒤에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셈, 함, 야벳 자손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족보용법으로 족보를 보면 첫 인물은 노아니까 이 앞의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낳고 이제 족보가 막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 야벳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 족보가요. 살짝 멈춰서는 곳이 있어요. 10장 8절을 보시면요. 부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하고 또 니무롯이 누구를 낳았으니 하지 않고 니무롯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자, 이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또 살펴볼 텐데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설명하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를 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또 다시 함의 자손들이 막 소개가 됩니다. 21절 가보시면 자, 셈 나오지요. 노아의 큰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 셈의 자손의 족보가. 자, 이렇게 해서 10장의 세 아들의 족보가 다 소개가 되었어요. 11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소제목이 바벨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그 10장에서 잠깐 멈췄던 니무롯을 중심으로 시날이라는 땅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 의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소제목이 다시 나오죠. 셈의 족보. 자, 여기서는요. 아까 앞에 10장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왕통이 이어지는 아들들만 골라서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 노아에게 인정하시는 그 왕권이 셈으로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족보 끝에는 그러면 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26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27절을 눈으로 한번 쓱 얼른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누구 찾으셨어요? 테라. 네, 데라, 맞아요.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옆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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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브람. 네,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성경이 포커스를 쭉 옮겨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노아 족보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구나. 그러더니 12장 가보세요. 정말 소제목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성경에서 족보용법이 정말 확인이 되는 거
되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이거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요거 우리 지나가고요. 자, 우리 이제 낳고 막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어요. 이 낳고는 뭐라 그랬냐면 이 족보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라고 했었어요. 이 족보 앞부분의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다? 아담이 주인공이었던 창조 이야기가 나왔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마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노아였어요. 그렇다면 이 족보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노아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지금 화면에 네. 보니까 아담은 동그란 머리, 노아는 네모 머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왔던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올 노아가 주인공인 홍수 이야기를 연결해내는 아담의 족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자, 노아의 족보. 역시 낳고 나왔습니다.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는 실존 인물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이 족보는 아까 네모 머리였던 노아로부터 탁 클릭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끝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세모 머리로 이제 그려놨네요. 지금 다 주인공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노아는 이 앞에 나왔던 홍수 이야기를 정리해내는 사람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국사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다. 이것을 연결해내는 노아의 족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조금씩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11 이 사이에 있는 이 두 족보는 마치 인류 일반 역사를 설명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있는 인류 초기 공동체를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두 덩어리로 정리를 해낸 거예요. 1에서 4장으로 압축되는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큰 사건은 홍수 이야기. 이렇게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 사이를 메꿔주는 것이 아담의 족보.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국사까지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것이 노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족보를 인류 일반 역사의 두 축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죠. 자, 이 성경이요. 마구잡이로 막 쓰여진 소설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착착착 전해주는. 자, 이것에 쓰인 것이 바로 이 족보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족보용법 잘 정리되셨나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우리 큰 네. 2번으로 넘어가서 2번 제목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 아담 족수 노아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홍수 싶다. 꼭 알고 알고 싶다. 싶다. 자, 오늘의 이제 주된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셋 공동체 이렇게 소개되는 거 봤었어요. 셋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담, 셋 이어지는 공동체가 쭉 나왔는데요. 6장에 갑자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쭉 잘 이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족보로 정리될 만큼 잘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벼랑간 노아홍수를 일으켜서 이들을 다 싹 죽여줬다는 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려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 예배 공동체까지 싹 심판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노아 홍수 진짜 있었던 일일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질문들 우리 그것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가로 1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오는 양가로 1번 제목이 역사 속에 남겨진 흔적들이에요. 자,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에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태평양, 뭐 남북 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수백 개 이상의 홍수설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들 속에 물심판이 있었다. 구원 매체가 있었다.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발견된 것 중에서 이것은 길가메쉬 서판 왼쪽에 써 있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길가메쉬라는 게 이제 여기 지금 서판에 막 뭐 이야기가 막 써 있어요. 요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의 한 일부분인데 요 돌판에 기록된 문자를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가축과 야생 짐승이 타고나니 배의 문이 닫혔다. 천둥과 지진과 번개, 지하수의 분출과 어둠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나중에 비둘기와 제비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고 사람이 나온 후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니 신이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주셨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하죠. 전 세계에 홍수 관련 민담이나 전설들이 아주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 홍수는 국지적인 재난이 아니라 온 지구를 덮었던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으로 2번 과학적인 흔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용어 설명을 잠깐 할 겁니다. 자, 이 용어는요, 오늘 이제 앞으로 남은 1시간 반 동안 계속 나올 용어라서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일 과정설이라는 용어와 상반되는 격변설. 자,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관찰되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나 현상이 동일한 과정,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지질하게 지금 이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시간, 오랜 시간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원인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 동일 과정설이. 자, 또 다른 가설로 격변설이 있어요. 자, 이 격변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야. 오랜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 현재 지구의 모습은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한 격변, 엄청난 사건,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어. 자, 다시 말해서 시간이 아니라 격변설은 에너지. 엄청난 양의 에너지만 있으면 지금 현재 지구가 생겨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실은요, 사건들은요,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볼 수 없다. 이거에서 우리 말씀 나누셨죠? 자, 한 가지. 시간이든지 에너지든지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리는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동일 과정설에 근거한 과학의 내용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런가? 우리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이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동일 과정설의 예를 하나 좀 격변설과 예를 하나 들어서 또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동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 나무에 이파리 같이 생긴 게 여기 100m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럼 지질학자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야. 저 가지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때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일 과정설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 시간. 시간, 감사합니다. 자, 보통 보니까 나뭇잎들은, 나뭇가지들은 1년에 1cm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0m 가려면 10,000년이 걸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들한테 중요하니까. 근데 격변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비가 한번 쫙 내려줘봐. 그러면 10,000년이 아니라 한 번에 거기까지 확 쓸려 내려갈 수 있어. 자, 격변설은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큰 비가 확 쏟아지는 힘만 있으면, 그 에너지만 있으면 한 번에도 갈 수 있어. 자, 이게 격변설이에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르지요?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동일 과정설과 격변설에 대한 감을 가지시고, 자, 이제 우리 책에 워크북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흔적 아래 보시면 첫 번째 하이픈 지층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층이라는 거는 이제 땅에 쭉 쌓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지층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퇴적이 막 돼요. 그리고 막 시간이 지나면서 막 뭐 바람에 뭐 파도에 물에 침식이 막 일어나 이렇게 막 깎여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풍파로 침식이 되고 이런 대로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지층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저도 실제로 중학교 때 배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근데 얘는 예상도예요. 자, 오랜 세월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요.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어디에도 풍파로 깎인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깎인 흔적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쌓였다면 침식 당하는 동안 뭐 나무 뿌리도 자라고 뭐 벌레도 기어다니고 이렇게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 그런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지층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느린 속도로 쌓였다면 이 강물이 지층을 운반할 때요. 수만 년 동안 이렇게 큰 자갈만 운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참 동안 멈춰야 돼요. 한참 동안 멈춰서 얘가 막 이렇게 풍파로 깎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조금 더 고운 모래를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서 깎여야 돼요. 그러고 나더니 그 뒤에는 강물이 또 갑자기 아주 고운 진흙 같은 애만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만한 이야기인가요? 과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수백만 년 동안 같은 종류의 퇴적물만 운반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만하지요. 자, 이렇게 광대한 퇴적 지층을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다들 서부 계시면 다녀오셨을 법한 그랜드 캐년이지요. 자, 보시다시피 이 넓은 곳이 전부 다 평평하게 침실, 깎인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이 시루떡 마냥 반듯반듯하게 쌓여져 있는 지금 보시면 다 일자로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퇴적 지층이에요. 근데 이 퇴적 지층의 넓이가 얼마나 넓냐면 그랜드 캐년의 요 제일 밑에 있는 탑핏 3층 이 모래층이 있어요. 얘는요 미국 전체를 넘어서서 캐나다까지 연결돼서 펼쳐져 있고요. 뭐 북미뿐 아니고 대서양 건너서 유럽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 남부까지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동일 과정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이 생성됐다면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퇴적물들을 유럽까지 다 펼쳐진 북미가 다 펼쳐진 이 광대한 지역에 같은 시즌에 다 똑같이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자, 그렇다면 격변설에서는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격변설은요, 이 어마어마한 퇴적물을 운반시킬 수 있는 거대한 사건, 에너지,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지층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지질학계는 격변설은 배제하고, 왜냐하면 격변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구를 동일 과정설로 계속 해석을 해왔어요. 자, 그러다가 1980년에 이 동일 과정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자, 이 화산은요, 1980년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리고 2년 후 82년 3월에 한 번, 세 번을 폭발했는데요. 폭발로 인해서 이제 화산재가 막 눈 녹은 물하고 막 범벅이 되고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줄무늬가 굉장히 뚜렷한 지층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지층이 일단 세 개로 좀 나눠진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생성된 지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화산 폭발로 생겨난 지층이에요. 특별히 요 두 번째 폭발로 생겨난 부분들을 보시면 그 아까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이는 시루떡 같은 모습 잘 확인이 되시죠? 뚜렷한 줄무늬가 있고요. 이 높이가 지금 7.5m라고 하죠. 근데요, 이 7.5m가 쌓이는데 불과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시간. 7.5m 두께면요. 아마 이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동일 과정설적 지질학자가 봤으면 야, 7.5m의 지층이면 몇만 년이 걸리는 두께지라고 얘기했을 만한 그런 두께인 건 거예요. 자, 요런 실제 사건만 일어났느냐? 그 가운데 어떤 또 이런 실험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층같이 생겼지요. 여러 가지 입자 크기가 다른 애들을 막 섞어 굵은 모래, 가는 모래를 막 다 섞어갖고 동시에 위에서 이렇게 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래들이 떨어지면서 즉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분급이 돼서 쌓인 뚜렷한 줄무늬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뉘어져서 쌓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과정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 몇만 년 동안 굵은 자갈만 운반하다가 쉬었다가 몇만 년은 또 모래만 운반하다가 쉬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뚜렷한 주문을 만들면서 퇴적이 된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또 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커다란 수조에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하고 같이 크기가 다른 모래들을 빠르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왼쪽의 화면이 물하고 같이 지금 막 뭐가 흙탕물 같은 게 막 흘러가는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래서 다 물이 지나가고 난 뒤에 쌓인 거를 잘라갖고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자, 이 모습이 지금 어때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랜드 캐년이나 분급이 되었던 모습하고 지층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물에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에 막대한 양의 토사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면 이 지층이요. 옆으로도 쌓이고 위로도 동시에 쌓이다. 수평적, 수직적으로 동시에 막 쌓여 나가기 시작한다. 즉, 쉬운 말로 한꺼번에 물이 엄청난 스피드로 확 흙을 끌고 가면 넓게, 높게 지층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본 두 실험은요, 완벽하게 격변설을 지지해주는 실험인 건 거예요. 자, 어려우시죠? 막 이상한 말 많이 하고 저 여자는 뭐 저렇게 아는 게 많나?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요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서 좀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하나님의 이 우리 과학자 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자, 퇴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대한 침식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 그 화산 폭발, 헬렌산 폭발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물이 진흙하고 같이 빠르게 막 흘러가면서 폭발대에 형성돼 갖고 아직 물렁물렁한 지층을 확 깔고 훑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다 막 물이 지나간 자리인 건 거예요. 자, 이 깊이가요. 이 9시간 만에 형성된 이 협곡이 깊이가 30m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한 4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 별명이 리틀 그랜드 캐년이래요. 자, 그동안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요, 이런 협곡을 보면서 강물이 수만 년, 수억 년을 이렇게 흐르면서 깎아서 이게 점점 협곡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사건을 관찰해 보니까 반대인 거예요. 강력한 물이 먼저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협곡이 생성이 됐고 거기에 중력에 의해서 물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 있어서 땅을 깎은 게 아니라 확 깎인 땅에 중력에 의해서 물이 낮은 곳이니까 모여서 강이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이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을 보니까 격변설의 이야기가 맞더라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어마어마한 깊이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저게 깎이고 깎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런 감탄 대신 아니, 얼마나 많은 물이 지나갔을까? 도대체 저 정도 깊이의 협곡이 생성되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이야기는 실제로 이미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대한 이 오랜 시간의 해석은
동일 과정설적 해석은 1964년에 공식적으로 이미 기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지질학회에서 기각이 되었고요. 또 2000년도 6월에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그랜드 캐년의 생성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미 그랜드 캐년은 어떠한 격변적 사건으로 인해 생성됐다는 해석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높은 곳에 갇혀있던 이 거대한 두 호수, 물이 갇혀있다가 확 터지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지질학계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은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 격변설로 해석되어야 좀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하이픈 석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석탄이라는 건요, 잘 아시다시피 탄화된 나무예요. 근데 이 탄화가 일어나려면 석탄 나무가 까맣게 된 거잖아요. 쌓여있는 나무에 반드시 공기가 딱 차단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뜨거운 열과 꽉 눌러주는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석탄층 이렇게 생겼죠. 까맣게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지층 사이사이에 있는데요. 다 이렇게 까만 데가 이 석탄이에요. 이 광대한 아주 이 석탄도 넓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지도에 까맣게 표현된 데가 다 석탄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요, 이 석탄이 어떻게 생성되었나를 설명할 때 습지 모델이라는 걸 얘기해요. 습지 모델. 무슨 말이냐면 잔잔한 습지, 늪 같은 데 있잖아요. 뻘 같은 데. 그런 데서 나무가 죽어가지고 픽 쓰러져갖고 쌓이고 또 시간이 오래서 또 다른 나무가 픽 쓰러져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기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석탄이 되었다. 이게 동일 과정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습지 모델이에요. 자, 근데 석탄을 진짜 연구를 해보니까요. 석탄을 이루는 이 나무들은요. 대부분 이 종자가 습지가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죽어서 픽 쓰러졌으면 이 나무가 통째로 석탄이 돼야 되는데 석탄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나무의 껍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무 이 본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자, 또 게다가 석탄에서는요.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말은 습지 같은 민물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게다가 석탄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성됐다면 오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습지였다? 당최 이 습지 이론이 석탄의 생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격변설에서는 석탄의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자, 홍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대홍수라는 격변적 사건으로 석탄이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막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가 같이 일어나면 폭발할 때 뽑힌 나무들 또 물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들 위로 이제 막 물이 이제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들은요, 이 떠다니는 매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요, 다 뽑힌 나무들이 이렇게 매트처럼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나무들이 껍데기들이 물을 먹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무거워진 나무 껍질들이 자기들끼리 나무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전체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들이 먼저 불어서 뺏겨지면서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계속되는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막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 밑으로 가라앉은 나무 껍질들 위로 계속해서 퇴적물, 흙들이 급격히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기가 차단이 되고 또 무겁게 눌리게 되니까 압력을 받게 되고 이 땅 아래에서는 막 용암이나 화산에 의해서 계속 열이 올라오고 석탄이 생성되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과학자들이 막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공기를 차단하고 열하고 압력을 주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에서 살펴본 지층하고 마찬가지로 석탄의 생성 또한 순간적인 매몰과 열과 압력을 동반하는 전 지구적인 어떤 사건,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격변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광대한 지역에 오염이 없는 나무 껍질로 이루어진 석탄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잘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하이픈 화석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자, 또 화면 계속 보실게요. 화석 우리가 이제 보신 적 있는 거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물고기 화석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고기가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끔 뉴스에 막 물고기 떼죽음 돼갖고 보면 막 물 위에 둥둥둥둥 막 이렇게 막 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막 둥둥 떠다니면서 바로 부패가 진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물에 둥둥둥 떠 있다가 바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고 막 다른 애들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잔해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물에 딱 가라앉아갖고 이렇게 물 흙에 묻히고 아주 뼈까지 생생하게 보존되는 화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화석들은 다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온전한 형태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적으로 얘들이 천천히 죽어서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위에 천천히 어느 날 이렇게 흙이 조금씩 덮이다가 그래서 화석이 된 게 아니고 격변설에서는 이 화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얘가 지금 잘 살아서 멀쩡히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막 일어나. 그 얘가 갑자기 이렇게 토사에 매몰이 돼. 그러면 꽉 눌리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꽉 눌러서 이런 화석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격변설이 이야기하는 화석의 생성인 건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화석을 보실까요? 이거 화석인데요. 물고기가 때로 죽음을 맞고 화석이 돼요. 동일 과정설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죽었는데 그 옆에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와서 눕고 또 얘는 여기 와서 또 같이 낑겨서 눕고 한 마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얘네들이요 이렇게 쭉 물고기가 때로 가다가 어떤 막 큰 토사가 갑자기 확 덮치는 바람에 한꺼번에 꽉 눌려서 이렇게 때로 죽은 화석이 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이런 화석도 있습니다. 얘는요 지금 보세요. 작은 물고기가 먹었어요. 뱃속에 있는 거. 아직 소화되기 전에 꽉 눌리는 바람에 뱃속에 물고기를 품고 화석이 된 얘는 지금 입에 지금 이거 물고기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먹다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다 삼킬 시간도 없이 급격한 사건에 의해서 확 눌려서 얘네가 화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출산 도중에 매몰돼서 화석이 된 막 사람 크기의 바다 생물 그런 화석도 있고요. 해파리 화석도 있어요. 해파리 그렇게 부드러운데 그 몸체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면서 화석이 됐다라는 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팍 덮여야 된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의 생성도 아주 명료하게 격변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픈, 빙하기의 흔적. 자, 빙하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빙하기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빙하기. 우리 어린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제 어쩌보면 다 아이스 에이지 이거 영화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다 그게 어떤 이제 빙하기 하면은 막 되게 굉장히 추운 극지방 시베리아 막 꽁꽁 얼어 있는 거 막 이런 거 눈 많이 내리는 거 이제 얼음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자, 그게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구에 남겨진 흔적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지방에 동결된 화석으로 막 묻혀 있는 수백만 구의 매머드 같은 것들을 보면요. 분명히 과거에 엄청 추웠던 시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매머드 말고도요, 지금 과거에 분명히 많은 눈이 내렸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흔적들이 지구에 가득히 남아 있어요. 심지어 이때의 눈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하얀 부분이요, 그 눈이과 얼음이 있었던 이제 지역인데요, 육지의 3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북반구에는 700m, 남반구에는 눈 높이만 1200m가 쌓였었다고 하는데요. 이 빙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거든요. 자, 도대체 왜? 아니, 지구가 어땠길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꽁꽁 얼어붙는 이런 빙하 시기가 왔을까? 자, 그 밑에 우리 양가로 3번. 빙하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매머드 있었잖아요. 얼음 속에 꽝꽝 묻혀있는 매머드. 너무 신기한 게요. 얼음 속에 꽝꽝 묻혔는데 그 매머드나 무소의 뱃속에 완두콩 같은 아열대 식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꽝꽝 얼마큼 추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 아열대 식물을 먹었을까? 따뜻한 지역에서 먹고선 걸어와서 거기 시베리아에서 얼었다라고 하기에는 뱃속의 식물들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우리가 그게 완두콩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게다가 이 시베리아 지역에 남겨진 증거들을 보면요. 분명히 이 지역도 지금은 춥지만
언젠가는 이 거대 막 매머드나 무소 같은 거대 포유류들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열대 기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직 완두콩 같은 막 식물들이 막 잘 자라고 있는데 아직 얘네들이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어야 육지의 3분의 1이 막 거의 뭐 1km 정도 되는 두께의 눈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그냥 날씨가 꽁꽁 추워진 겨울이면 가능합니까? 겨울에는요, 바닷물도 차갑기 때문에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많은 눈이 내릴 수 없거든요. 바닷물이 막 증발이 활발해갖고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되 공기는 추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이 돼서 내려요. 그냥 증발만 하면 비가 돼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바닷물은 따뜻해서 막 증발을 해야 되는데 공기는 차가워야 돼요. 이런 이상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태. 자, 이 빙하기를 비롯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질문들, 자, 성경이 대답을 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64페이지 넘어가서요. 반가로 2번. 자, 성경이 홍수와 빙하기를 대답해 준다. 자, 그 밑에 우리 박스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박스 안에 있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괜찮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큰 샘들이 터지고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열려서 밤낮의 40일 비가 동안 땅에 쏟아졌다. 땅에서 쏟아졌다.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홍수, 물을 동반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 과정을 반복한 게 아니고, 적변, 거대한 에너지를 동반한 사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신 이 구절에서 홍수의 두 근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자, 큰 기품의 샘이 터졌고, 우리 좀 버전은 다르지만 두 번째는 뭐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뭐 너무 막 장마 때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뭐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근데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 자, 이 기품을 기록하는데 쓰인 이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자, 여기서 이 깊음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래도 태초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건요. 바다 밑에 샘이 터졌다. 바다 밑바닥이 다 갈라지고 터지면서 지구 내부에 있었던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지구의 단면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 멘틀이라는 층 안에 보면요. 지금도 아직도 엄청난 양의 물이 멘틀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바다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바다 밑바닥이요. 온통 막 갈라지고 막 찢어지고 터진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품의 샘이 막 이렇게 터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다 밑바닥에 이 터진 부분, 요게 지금 요게 이제 해령이라는 말이 그 터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길이만 연결해도 7만 2천 킬로예요. 7만 2천 킬로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해양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대륙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다 밑에 땅이라는 거예요. 바다 밑 땅을 해양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대륙판 밑에 그 흙 밑을 대륙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양판들이 깊음의 샘이 터졌으니까 바다 밑에 해양판이 막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막 찢어지면서 대륙판 밑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생성된 요 라인을 또 해구라고 부른다라는 건데요. 이 해구가요, 지금 태평양 인도양 경계를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된 이렇게 스무스한 땅이 아니고 바다판이 땅판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생성된 요 라인들이 지금 막 바다의 테두리를 다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언제 이렇게 벌어지고 찢어지고 밀려 들어갔을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때,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 기품의 샘이 터진 것.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엄청난 사건이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도가 9가 넘는 막 해저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그걸로 쓰나미가 엄청난 높이로 발생해갖고 순식간에 그때 죽은 사람들이 24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바닷속 땅의 일부만 흔들리고 벌어져도 그런 쓰나미가 발생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7만 2천 킬로를 연결하는 이 해령들이 다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막 땅판과 해양판이 부딪혀서 막 파고드는 이런 사건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바닥이 터지면서 마그마랑 같이 막 함께 고압 상태의 물이 격렬하게 위로 막 분출이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럼 바닷물이 대기적으로 솟구치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워러젯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적으로 엄청난 물방울과 수증기를 막 공급하게 됐을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네, 영상 비 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구가 엄청난 물들로 이렇게 덮였을 거야. 이 물들은 나중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는 막 다 막 땅이 보이지 않게 물이 덮여 있는 상황에서 살지 않잖아요. 자, 이 물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도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7장. 그래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가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숙제만 확인해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40주야를 내려서 온 땅에 차올랐죠. 24절 보시면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어요. 그리고 8장 1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3절에서는 땅에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3절 역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뭔가 물이 막 가득, 뭐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가득 찼다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없애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어요. 자, 증발이 일어났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자, 근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득했던 물이 갑자기 땅에서 물러갈 수가 있을까?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컵이 있어요. 제가 컵에다가 물을 요만큼, 제가 여기 컵이 있네요. 자,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얘를요, 똑같은 양의 물을 제가 이렇게 생긴 접시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물이 높이가 여전히 이만큼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물이 똑같은 양의 물이지만 어떻게 생긴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바다 밑에 땅이 계속 벌어지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육지는 밀려 올라가게 돼서 고도가 높아지면 깊은 그릇 모양이 되니까 바다가 깊은 그릇 모양이 되니까 물이 육지에서 물러갈 수 있는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말로 하니까 어려우시죠? 자, 지판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빵 뭐가 터져 나오다가 얘가 또 계속해서 여기서 올라오니까 벌어져요. 벌어지고 마그마가 굳으면서 이렇게 층들이 형성이 되고 얘가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찢어지니까 거기가 낮아지게 되고 오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지형이 형성이 되고 거기로 물이 몰려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을 물러가게 하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현재 바다가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지금의 바다는 이렇게 찢어지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생성이 되었어. 단,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요, 천천히 1년에 몇 센치씩 벌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격변설 학자들은요, 아니야. 엄청나게 빠르게 쫙 찢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요. 바닷속의 흔적을 사람들이 이제 막 똑똑해지면서 잠수함을 발견했잖아요. 그 잠수함을 타고 쫙 바다에 내려가 보니까 바다 밑에 진짜 찢어지고 터진 흔적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 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 여기 이게 장님 한 분 계시고. 자, 다들 그래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배가 이렇게 한꺼번에 커지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달 안에 이만큼 배가 커지다 보니까 살 터지는 경험 많이 하셨죠. 우리 갑자기 살찌면 여기 배 밑에 살이 터지기도 하고 또 아기들도 자라다가 갑자기 살찌면 엉덩이나 허벅지 뒤에 이렇게 살 터진 흔적 생기잖아요. 갑자기 살이 찌면 이렇게 살 터진 흔적이 생기지만 우리가 천천히 살이 찌면 살 안 터지잖아요. 저 이렇게 살 여기 이렇게 되게 많이 쪘지만 여기 살 터지는 흔적 하나도 없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살이 쪘으니까. 아담 밑에 땅이요. 천천히 1년에 2cm씩 이렇게 5cm씩 이렇게 벌어졌으면 얘가 이렇게 찢어져 터진 흔적이 남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다 밑에 있는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마그마가 밖으로 갑자기 찢어지면서 뿜어져 나와서 얘네가 굳으면서 만들어지는 흔적이거든요. 땅이 천천히 벌어지면 이런 흔적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바다 밑에 온통 이런 찢어진 흔적이 가득한 걸 보면 얘네가 분명히 빠른 속도로 확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닷속의 땅들이 막 빠르게 벌어지면서 아까 우리 보셨던 해구, 대륙판에 부딪히는 곳이 막 생긴단 말이죠. 자, 바닷속 땅은요, 이 땅의 판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해양판은 이렇게 항상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요, 그냥 얘가 이렇게 혼자서 밑으로 쏙 까부러지진 않겠죠. 얘가 부딪히니까 대륙판은 이렇게 좀 어쨌든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건요. 우리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여기가 지금 안데스 산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여기 안데스 산맥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바다잖아요. 태평양의 해양판과 여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대륙판이 쫙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지금 이 산맥이라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예요. 또 땅들이 막 이게 막 지구가 막 움직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땅과 땅이 충돌하기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땅과 땅이 부딪히면서 막 부딪히는 부분이 구겨지면서 막 솟아올라요. 이렇게 빵 하면서 솟아올라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산맥이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부딪혀서 솟아오른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자, 이렇게 땅들이 빨리 터지고 갈라지고 막 벌어지고 파고 들어가고 밀려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단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또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자, 지금 화면 잠깐 보실게요. 땅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판들이 벌어진 요 판 구조론을 이제 연구하시는 바움가드너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막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논문을 실으시는 굉장히 실력 있는 과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일단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지판은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돼서 빠른 시간 안에 수개월 안에 여기까지 지금의 현재 지구의 모습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슈퍼컴퓨터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내는 그것을 지금 영상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요거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도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모습은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게 짜자자자작 벌어지더니 요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조금 전에 그분이 시뮬레이션으로 몇 개월 안에 가능하다 보여냈다라는 거죠. 자, 이상하죠? 왜 땅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지? 저 어렸을 때 이거 배우면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땅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었단 말인가? 네, 이렇게 생겼었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 동일 과정설 학자들은
찬찬히 찢어져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격변사학자들은요, 아니야, 확 찢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어렸을 때 배웠냐면, 어,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 배울 때 판게아 이렇게 배웠었어요. 판게아. 판게아가 이렇게 쭉 벌어져서 급격한 판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의 현재 지구의 모습이 되었다. 수개월 내에 빠르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요. 수개월 내에 빠르게 일어난 이 판게아의 이동, 한 운동이요. 또 하나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요거 잠깐 또 보실게요. 네. 목사님, 이거 소리는 지금 안 들리시죠? 네. 소리가 예, 지금 소리 안 들리네요. 잘 안 나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셔도 돼. 이게 아까 이제 바닥에 판이 막 찢어지는 그 모습을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바닷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닷물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운 열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바다가 따뜻해지겠죠. 해수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증발이 많아지는 온난하고 습한 환경.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다음 이야기, 빙하기의 형성의 비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빙하기를 설명하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따뜻해지니까요, 평소보다 물이 많이 증발하게 돼요. 공중이 막 습하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홍수 이후의 지구 환경은요, 굉장히 온난다습하고 생명체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시기를요, 습윤 사막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습윤 사막 시기라고 부릅니다. 습윤, 그러니까 막 아주 살기도 좋고 막 습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해수가 따뜻하니까 전 지구가 살기 좋고 동토도 없어요. 사막도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사하라, 모하비, 고비 이런 사막들에도요, 빙하 시대 이전에는 생물들이 풍성했고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네, 요 시베리아 지역. 여기 역시 습윤 사막 기간을 지나는 동안은 아까 얘기했던 완두콩 같은 아열대 식물들이 자랄 만큼 지구는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빙하기가 시작이 됐어요. 왜? 왜 그랬을까? 자, 여기 보시면 홍수 이후에요. 급격히 벌어지는 판에 의해서 바다는 따뜻해졌고 증발이 많아서 막 계속 비가 내리고 이런 이제 온난 다습한 시기가 왔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이런 스뷴 사막의 시기가 100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번성하기에 좋은 시기였을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환경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계속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럼 화산 폭발이 계속 이어지면 화산재들이 미세한 그 재들이 저기 높은 공기층의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몸이 따뜻하고 더우려면 필요한 태양의 복사열을 미세한 에어로졸들이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화산재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닷물은 따뜻하니까 계속해서 증발은 일어나는데 공기는 햇볕이 차단돼서 차가워요. 그러니까 얘네가 비로 내리지 못하고 눈으로 얼어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따뜻해서 계속 증발해. 근데 공기는 차가워. 얘들이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계속해서 눈으로 내리게 되는 다량의 눈이 쏟아지는 시기가 찾아왔다. 이 상태가 수백 년간 지속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빙하기의 시작인 건 거예요. 자,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려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수백 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에어로졸들도 점점 천천히 아주 미세한 것들이니까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나 얘네가 언젠가는 다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차단됐던 햇볕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햇볕 때문에 눈이 또 얼어있던 눈들이 급격히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빙기라고 부르는 거죠. 햇볕에 의해서 얼음이 막 녹아요. 이 눈 녹은 차가운 물들이 막 바다로 유입이 돼요. 그럼 바다가 빠른 속도로 차가워지겠죠.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기에는 엄청난 양의 눈사태, 눈 녹은 물에 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극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시작돼요. 그래서 시베리아와 같은 동토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건조해진 지구에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이제 사막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베리아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겨울 지나면 한국에 같은 경우는 겨울 지나면서 막 봄에 황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위가 지나가면서 해빙이 찾아오면서 비슷한 원리로 강한 먼지 바람이 막 불게 돼요. 그래서 일부 매머들은 뭐 먼지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요. 극지방에 이제 이 막 극심한 추위 그 얼음에 갇혀서 얘네들이 급격하게 냉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새끼 매머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아열대 식물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던 먹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대 동물들의 대부분이 빙하기와 해빙기를 지나면서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거대 동물들, 아마 공룡도 어쩌면 이때, 매머드도 다 이때 다 멸종하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태초의 지구의 환경 어땠는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에게 죽음이 도래했을 뿐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도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구들도 다 900세 대략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나이까지 살 만큼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유전자의 다양성도 너무나 풍부했고 공창의 물층으로 인해서 뭐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도 없었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지구는 한번 으깨졌지만 아직도 따뜻한 해수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다습하고 생명체가 다시금 번성하기 좋은 그래서 대략 400세 정도에까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막 생겨나게 됐고 건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의 지구 3분의 1은 동토고요. 3분의 1은 사막이래요. 이렇게 열악해진 지구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어 지금은 100세만 돼도 자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든 일이 노아 홍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자연과학자 하나님이신지. 자, 요 부분은요, 이제 아까 우리 성경에서 잠깐 살펴봤던 이 노아 홍수에 관련된 날짜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성경 읽으시면 다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요거 꼭 메모하고 싶고 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흥철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아마 목사님께서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네. 홍수 시작해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하고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지구가 이런 격변을 겪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노아 가족들과 여러 동물들을 살아남게 해준 노아의 방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방주는 굉장히 이제 공격하기 좋은 거리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홍수가 그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하나님 굳이 방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 방주의 설계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것은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반증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래전이긴 한데요. 해사연구소에서 실제 실험을 했대요. 현대적 배 12척하고 비교했을 때도 성경의 방주가 구조선으로서 절대 뒤지지 않는 매우 뛰어난 구조선이었다. 그리고 두께가 30cm가 넘는 나무로 지어졌다면 30m의 파도에도 끄떡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실제로 복원을 해보면 축구장보다도 긴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 정도의 평균 사이즈 동물이 요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12만 5,8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방주에 태운 이 동물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뭐 이렇게 종 분화가 가능한 이제 그 묶음으로 봤을 때는
이 정결한 짐승 뭐 새들 7쌍을 포함해서 대략 16,000 정도 마리만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는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남은 공간은 식량도 저장했을 거고요. 노아 가족이 머무르는 공간으로도 썼을 것이고요. 어, 요거는 제가 최근에 그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 재현해 놓은 데 다녀왔는데요. 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이 어성경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컨텐츠가 노아의 방주 3층에 쫙 다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켄터키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홍수와 빙하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어려운 과학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좀 이제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한번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3번.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제가 서두에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예배 공동체가 족보를 정리할 만큼 잘 번성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교회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셋 계열까지 싹 멸망시키셨을까? 자, 이제 홍수가 사실인 건 알겠는데 대체 왜? 하나님 왜 그랬을까? 사람이 짓는 죄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인류를 하나님이 전 지구를 다 쓸어버리셨을까? 노아 시대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더 패기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진노하시게 만들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홍수 해석입니다. 자, 먼저 우리 워크북 보시면요. 답이 딱 써 있어요. 방가로 1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방가로 1번 같이 읽고 시작. 가인결과 셋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예, 섞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창세기 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1절 보시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계열과 섞이기 시작하더니 3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 얘들이 그냥 육신이 되었구나. 4절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네요. 근데 이 네피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사라고 해요. 지금 4절 끝부분에 보시면 네피림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용사하면 되게 멋진 거 생각나시죠? 싸움 잘하고 힘센 군인 같은 것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힘으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가인 계열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더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결국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홍수의 원인이에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지켜졌어야 하는 셋 계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심판. 셋 계열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못하는 사회죠. 그거는 마치 선악과 따먹은 거랑 똑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사회예요. 진짜 참 생명이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각종 부조리, 타락한 사회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5장 셋 공동체의 존재의 사명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에 등장한 이 셋 계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초기 인류의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니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광해 내면서 너는 나다의 사랑의 통치로 유지되는 사회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가인계열이 등장했죠. 셋계열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가인계열은 너희도 돌아와. 이렇게 하는 전도 공동체였어야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의의이자 사명이죠. 그런데 전도는커녕 가인계열과 막 섞여버리고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그냥 다 혼탁해지고 만 거예요. 자, 지금 세 계열의 존재의 사명 정리되셨죠? 이들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또 가인계열에게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 전도 공동체였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방가로 3번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의의와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죠. 셋결의 존재 의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만 예뻐하고 나머지는 뭐 다 죽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열방에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셋결의 의와 똑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거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한 민족을 일으키신 거지. 그 민족만에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현대 사는 사회가 노아 시대보다 죄가 덜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심판할 방법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셋결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하는 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자, 이 관점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이 성경이 말라기, 또 더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진정한 저자시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셋결과 이스라엘의 의의 잘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65페이지 4번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후 또 두 계열이 네, 방가로 1번도 우리 보면요. 노아 족보와 성경에 읽어지는 부록 2와 3을 연결해서 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자, 창세기 10장의 노아 족보 우리 봤었잖아요. 이게 이제 BC 1500년경 정도 됐을 때의 문서인데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의 종족들의 뿌리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고대 문헌인 거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망했다가 다 없어졌다가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다 보니 10장에는 세 아들의 이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한 정보를 이 세상에 다른 데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어성경책을 우리가 한번 이제 펴보실게요. 자, 367페이지인데요. 네, 펴시는 동안 화면 잠깐 보실 수 있으시면. 자,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인간의 인류의 번성은 노아 이후부터 다 죽었으니까 노아부터 다시 시작됐잖아요.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을 대략 0.5% 정도로 잡으면요. 노아의 가족 4쌍이죠. 노아와 아들 셋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이죠. 8명. 요 4쌍의 부부로부터 지금 현재 80억 인구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제가 사실 저 하는 일은 애들 수학 가르치는 수학 교사거든요. 교사는 아니고 근데 수학 튜러 하는데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4,150년 정도 나옵니다. 네, 연평균 증가율을 0.5로 잡는다는 건 요렇게 저희가 요렇게 해서 8명으로부터 80억. 제가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4,150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명으로부터 지금의 지구가 말이 돼? 말이 돼요. 4,000년이면 충분합니다. 자, 367페이지 어성경 펴보셨으면 이제 부록 2가 있죠. 부록 2. 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펼쳐져서 살게 됐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족보에 나왔던 순서대로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368페이지 한번 중간에 보시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 자, 이 사람은에 대해서는 막 동그라미 표시까지 막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 사람은 이름만 말하지 않고 뭔가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니무롯을 보니까 영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동그라미 1번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다. 다 가인 계열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37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25절 에벨의 아들들 밑에 이제 벨렉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죠.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님이라는 뜻이요. 뭔가 나누어졌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때가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시기에 언어가 나뉘고 인종의 분화가 시작된 시점이 요때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님이 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371페이지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부록 3은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기록을 지도로서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도 좀 띄워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자손들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함은 이제 오렌지색 아프리카 쪽이고요. 야벳이 핑크색 이제 유럽 쪽 비교적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퍼져 나가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넘어가서 방가로 2번 볼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가로 2번 65페이지 노아 족보가 정하고 싶은 주인공, 그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이 아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누군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창세기 10장을 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가보시면 아까 큰 1번에서 다 봤지만 자, 노아의 아들들을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나오다가 멈춰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록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어디냐?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 자, 여기 니무롯. 누가 나오나요? 네, 니무롯. 니무롯이요. 니무롯을 소개하더니 설명이 붙는 거예요.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12절까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여호와 앞에 또 9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호와 앞이라는 거는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본인이 교만해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말씀이. 자,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계보를 잇는 전형적인 힘의 통치자를 지금 니무롯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 넘어가 보세요. 그의 나라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시날이라는 곳에서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의 다른 자손들과 셈의 자손들이 소개가 됐어요. 자, 쭉 뭐 가다 보시면 아까 25절에 벨렉이라고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9절까지는 아까 그 바벨탑 이야기고요. 자, 요때 이 바벨탑 이야기의 지리적인 배경이 어딘가 보시면요.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자, 이 시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방금 여기서 나라를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10장 8절에 니무롯이 시날 땅에서 나라를 시작했었죠. 거기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려고 했다. 목적이 뭐냐? 4절, 11장 4절 보시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즉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곳까지 내 힘으로 나와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뭉쳐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흩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예배 공동체를 이어가는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소개가 되었어요. 낳고 낳다가 26절에 아까 우리 아브람 찾아냈었죠. 그리고 27절부터 점점 포커스가 아브람에게 좁혀지고 있더니 그 족보가 아브람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보니까 진짜 아브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족보용법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워크북으로 돌아와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괄호 안에 두 명의 인물의 이름을 써야 돼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네. 니므롯과 입 모양을 보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요. 아브람. 1번에는 님으로 쓰시면 되고요. 2번에는 아브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반가로 3번에 넘어가서 이 두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니므롯이었어요.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사건을 아까 일으켰냐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고요. 이들이 시날 땅에 모여서 발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방금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생겨나냐?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모 다 하셨나요? 자, 니므롯과 아브라함. 자, 계속 쓰시면서 워크북 쓰시면서 넘기실 수는 없구나. 자, 우리 시간 관계상 필기 다 못하신 거는 목사님께 나중에 한번 살짝 여쭤보시는 걸로. 네, 66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가로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결국 나라의 나라의 두 가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것이다. 네, 결국 이것은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 두 계열을 통해서 두 종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도덕 시간에 쉽게 국가 형성의 세 가지 요소 얘기할 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차원에서 이 두 나라를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66페이지 표가 또 있어요. 그 표를 채워 넣을 건데요.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가운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권, 영토, 국민. 자, 그러면 먼저 바벨론 제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자, 11장 2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들이 그리고 이들의 시날 평지에 나라를 세운 사람 아까 니무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왕이고요. 그들 자기들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시날이라는 땅을 스스로 찾아서 거기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이자. 힘을 구심점으로 모인 자들을 백성 삼아서 니무롯이 왕인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우리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땅을 찾아낸 바벨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국민이 어떻게 생겨나냐? 12장 2절 보시면요. 민족을 이룰 거래요.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백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람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힘을 종류로 모이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인 계열이 힘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룬 이 바벨론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이 굉장히 잘 비교되시지요? 자, 그래서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66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하이픈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한눈에 확 보이는 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후가 한눈에 확 보이는 지점.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랜드 캐년 사진 한번 다시 떠올려.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이죠. 이렇게 생겼죠. 엄청난 협곡이 가운데 딱. 근데 이거를 우리가 뷰포인트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둘 다 딱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런 협곡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인류 일반 역사가 결국은 가인 계열로 막 치닫고 가다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딱 결론을 맺고 끝나버려. 그러더니 12장부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나도 내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형태가 딱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장과 12장 사이에 엄청난 연결될 수 없는 협곡과 그랜드 캐년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두 나라의 모형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거예요.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 인류 일반 역사는 바벨론 제국으로 딱 끝을 맺었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두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11장과 12장 사이에 이 그랜드 캐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성경을 네. 조금 굳게 떨어져 보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그랜드 캐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과 3과 4과 중반까지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공부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다 끝났어요. 우리 1과에서 먼저 얘기했던 그 쫀자리들이 좀 이제 해결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남은 거 우리 5번인데요. 5번에서요. 나머지 범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 공부합니다. 지금부터는 진도가 무섭게 막 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읽으실 범위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쭉쭉 쉽게 갈 거예요. 자, 5번. 자, 마지막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목수가 목사 시작되다. 시작되다. 나가 창세기 시작되다. 12장에서 50장. 네, 그래서 1번 보니까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시는가? 자,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있네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 구절은 우리 목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 결론이 111의 결론이 인류 일반 역사의 결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는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흐르면서 자꾸 삐죽삐죽 뻗쳐나간 저것들, 그 셋계열뿐은 아니라 그 가인 계열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양가로 1번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멘. 그렇다면 네, 2번. 양거로 2번.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건립 의의는 뭐냐? 자, 그 복을요.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건립 의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복을 나눠주는 거. 이 세계사 속의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문화와 종교 사상들을 만들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나도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우리 목사님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인 거죠. 이제 이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국민도 만들어지고요. 땅도 찾아갈 거고요. 법도 제정되는 역사가 막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10장 족보에 등장한 모든 민족들에게 자, 너희도 나처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요,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거든요. 하나님 나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이 만들어지고 선포가 됩니다. 여호수아 가면요 영토를 찾아요. 그렇게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잘못한 이야기, 뭐 이 모든 이야기가 열왕기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서에 가면요. 그 하나님 나라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가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요. 그 교회의 목적도 결국은 똑같겠죠. 열방이에요. 열방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계시록에는요. 종말의 날에 완성되고야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죠. 결국 성경은요,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온통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구절에 말뚝을 단단하게 꽝꽝 박아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이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 자, 이 부분 우리 성경의 말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 다음 번호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가로 2번 가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살짝 한번 힌트 드렸어요. 국민 만들기라는 거예요. 국민 만. 창세기는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 유형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 일과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돼가지고요. 애굽에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딱 넘기면 종이는 한 장 넘어가지만 시간은 430년이 지나가고요. 이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워크북 아래 괄호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는 무슨 뜻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된다라는 것이 자, 무슨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누가 막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로 하자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저자이시고 하나의 맥락으로 흐른다면 구약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가라는 이야기와 신약에서 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1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 자,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는가? 자, 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하이픈에 하나님이 부르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는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 우르 기억나시죠? 우르 갈대아 우르. 자,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라는 곳은요, 여기쯤 있는 도시였어요. 우르. 자, 보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보면 한가운데 세상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되는 이곳이 바로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상상하실 때요. 그냥 이렇게 수염 기르고 양이나 치는 이런 지팡이 들고 다니는 이런 아저씨였다고 상상하시면 곤란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십니다. 자, 이 건축물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굉장히 대형 건축물인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근데 탑처럼 생겼죠. 근데 일종의 이제 신전이에요. 이 우르의 지구라트는요, 3층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 고대에 발견되는 굉장히 대형, 뭐 피라미드 같이 이런 대형 건축물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우르라는 곳은요, 굉장히 발달된 건축 기술이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함무라비 법전. 자, 이 법전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지역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제 함무라비가 뭐 신으로부터 법을 받는 상황을 조각한 거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 노트북, 이 당시에 놀이기구, 굉장히 정교하죠. 이런 거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 각종 장신구와 그릇들, 또 도장, 이거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경제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가 뭐 모든 상거래나 비즈니스 계약서 이런 도장들을 갖고 찍으면서 일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지금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요, 목축이나 하는 미개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발달된 경제와 문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라 아주머니가 이런 장신구들을 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가 굉장히 세련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전이 만들어질 만큼 인문학이 성숙된 곳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치자면 뭐 뉴욕의 맨해튼이거나 LA 다운타운 이런 곳인 건 거예요. 우르라는 곳은. 자, 이런 발달한 도시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신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자, 이게 키워드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가에서도 했었죠. 선악과도 먹지 말아라 하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제사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드린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누가 그의 백성인가? 누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자, 두 번째 2번. 주민등록번호 2번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이 이삭은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일단은 출생부터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났고 자, 둘 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또 처음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항상 우리가 비유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또 그리고 외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로 바치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요. 이삭은 이제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자, 이 믿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68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 밑에 요 표를 아까 제가 카톡으로 미리 보내줍시다 했던 거고요. 양가로 1번, 2번,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복음서의 내용이다. 자, 6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을 더 큰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지정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 다른 말로 우리 이거 은혜라고 부르죠. 이 내용은 서신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로 3번 밑에는 3번은 신약의 서신서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국민인가? 세 가지 내용 잘 정리되셨나요? 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창세기 전체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라고 했어요. 이것을 마치고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여기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인류 일반 역사의 이야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국사 이야기. 우리 아까 그랜드 캐년도 얘기했었지요.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시할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후에 요셉을 연고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지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의 관점으로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자, 정리되시나요? 네. 그러면 마무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영임 전도사님 마무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삐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므롯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패도 정치를 하고 흘렀듯이 니므롯의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더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권이 선포되고 영토가 생기면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 좀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 다이어그램에 있었던 큰 초록색 동그라미 10개 목록 외우셨나요? 창. 자, 이제 우리 다 끝났어요. 마이크 좀 다 켜보실까요? 마이크 괜찮으시면 다 켜보시고. 자, 우리 다이어그램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창, 출, 철, 린, 무, 수, 사, 사, 삼, 삼, 왕, 왕, 예라를 예라를 창을 맞췄으니까 이제 출로 넘어갈 차례겠죠. 그래서 다음 5과에서는 우리 출애굽기. 근데 이것만 하지 않고요. 민수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주권이 선포되고요. 영토를 찾으러 이동하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창세기가 어디서 맞춰졌나요?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는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가서 끝이 났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가를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아래 보시면요 활동이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아하자 이렇게 써 있고 처음 들으시는 이상한 단어죠. 근데 설명이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써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아하자라는 거예요. 아하자. 성경이 말하는 복, 아까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복, 복의 정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정이 되는 되는 것이 것. 진정한 나라에 복이라고 만드시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것. 네, 그런 걸 보여주시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구원이고 영생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야. 아하자.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아하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 아픔, 근심, 뭐 여러 가지 상처들과 직면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하자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주먹 쥐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좀 아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자! 아자, 남자. 죄송해요. 아자.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12시가 넘어갔고 제가 더 크게는 못 외치고 우리 한 번 힘있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자! 아자. 아자, 네. 아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뭐 발견한 진주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또 나누시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오늘 사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하자 구호를 주시고 하나님 아멘. 나라 자녀되는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땅을 만드시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신 주님, 주님의 세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들로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 일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잘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늘 우리의 가슴에 울리게 하시고 이 창세기 부분을 읽어 나갈 때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오늘 나의 삶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들어 주신 주님께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